이분이 이제 최초의 SF 영화를 만듭니다. 뭘로?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 1865년에 나왔었던 이 소설을 가지고 1902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이후가 되겠나요? 소설이 등장하고 한 50년 이후에 이런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였고요. 2차 산업혁명의 연명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895년도에 최초의 영화가 등장을 해요. 리미에르 형제, 열차열차. 이거는 SF 영화는 아니었고, 이 리미에르 형제가 가장 먼저 그 영화, 어떤 그 무빙 픽처, 어떤 그 움직이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SF 영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로켓이 눈에 콕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로켓을 만들었을 때 그 원료가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전쟁,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굉장히 많은 로켓이 있잖아요. 그 로켓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걸 녹여가지고서 로켓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피츠라이라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이제 했는데, 이거는 특징이 1927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는 특징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영화예요. 그 당시에 1927년도에 많은 자본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영화가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당연히 흑백이겠죠. 아주 고층 빌딩이 있게 되고, 어떤 아주 고가 선로에서 기차가 도시 중간을 다니고 있는 그런 미래의 도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겨우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1927년도에 이야기를 됐는데, 이 영화가 최근에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그 SF 소설이나 영화에 그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이제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로봇이 하나 보입니다. 사람 같지만 보면은 로봇이에요. 어떤 로봇? AI 로봇입니다. 인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인간 심지어 인간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성 로봇, 이런 영화도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포비던 플래닛. 저도 이거 제가 거의 한 10살, 9살 무렵에 흑백으로 저희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로봇도 이렇게 그 당시에 예쁜 여자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설정의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디 스네처. 외계의 씨앗이 사람에게 몸이 들어와서 그 몸과 정신을 이탈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는 또 그런 어떤 설정의 SF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956년도에 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이 급심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 어떤 소련에 대한 미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소련에 대한 어떤 위협,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금지된 행성이라든지 시체 강탈자의 침을 통해서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소련이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보냈어요. 최초의 인공위성을 해서 보냈고요. 그 해 한 달 후에 라이카라는 개 한 마리를 실어가지고 또 보냈어요. 물론 개 한 마리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때 미국은 굉장히 겁을 먹게 된 거죠. 소련의 인공위성이 돌면서 자기 나라 미국에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다 들여다보네? 거기서 혹시라도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미국인의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61년도 4월에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이 유인 우주비행을 하게 되죠. 1961년도 4월 1일입니다. 근데 바로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케네디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무조건 달탐사를 가겠다. 이제 그 소련이 하지 못했던 아주 그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묘사했었던 영화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내기 위해서 고민했는지가 잘 드러난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 탐사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거를 했는데, 이렇게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 합중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루어야 할 목표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언제? 미국 의회에서 5월 25일이네요. 5월 25일 날 미국 의회에서 케네디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1961년도에, 그러니까 10년도 걸리기 전에 우리가 인간을 달로 보내고 바로 귀환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SF 영화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였지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였고, 이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붉은색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입니다. 한이라고 HAL, 그 우주선의 기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최종 어떤 중앙 그 컴퓨터가 이제 한이라는 건데, 이 한이 인공지능이었었어요.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런 대립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무렵에 생각하는 거고 이야기됐고,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를 했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어떤 무한한 어떤 상상력을 여기에서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2001년 오디세이는 1968년도라고 했죠. 제가 태어났었던 그 해인데, 이때에 일어났던 영화가 있었고, 그 위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게 바로 이제 1977년도 조지 루카스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타워즈가 됩니다. 이 스타워즈가 재밌는 게 포예요. 새로운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4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당연히 인공지능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외계 생명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고, 데스스타라든지 왕성과 페이저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게 데스스타입니다. 그 이제 아주 거대한 행성이 그거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데스스타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하다 쭉 한번 제가 연도별로 한번 했습니다. 자, 참 쓸데없는 짓도 잘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77년도에 스타워즈가 등장을 해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쭉 총 몇 편입니까? 둘, 셋, 넷. 한 이렇게 그 10편 가까운 그런 영화가 지금 뭐 이렇게 성인의 나이가 될 만큼 계속 그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처음에는 또 소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가 온 그것이 미국인은 엄청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계에 대한, 외계 탐구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이 이제 무한한 어떤 자신감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또 스타워즈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이 가지는 프라이드, 자긍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1977년도에 보이저 1호, 2호가 나갔어요. 최근에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 보이저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뉴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에서 1977년도에 보이저 1호가 나가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태양의 앞가치를 벗어나게 되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그만큼 달렸던, 굉장히 오랫동안 달린 거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 썼던 코스모스 책을 보면서 보이저호가 보내왔던 토송의 그림, 제가 이렇게 아직도 머리가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끈으로, 그 띠로만 알조노트 판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런 거로만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 중학교 때 보면서 좀 많이 놀라움을 가졌던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보이저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등장한 게 스타트랙이에요. 스타트랙이 원래는 이제 TV 드라마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 영화가 이제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1977년 보이저 프로그램이 모티브가 된 거예요. 300년 중에 보이저가 지금 한 50년 정도 됐다고 치면 300년 후에 앞으로 한 250년 이후에 지구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우주 행성을 떠돌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러한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얘가 지능을 가지게 되고 이 지능은 보통 지능이 아니라 초인공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대한 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스타트랙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이제는 이제 ICT. 여기 보면은 이제 모피어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합니다. 인체는 전기를 발생하고 체열은 25,000 BTU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계된 훌륭한 에너지가 된다. 우리가 이게 그 매트릭스 얘기하게 되면은 아주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션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그게 어떤 사이버 세계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였고 기계가 살아가기 위한 연료가 전기도 석유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었던 거죠. 인체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BTU라고 되어 있는데 이 BTU라고 하는 거는 이제 1파운드의 물을 그 1도 81도 끓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대충 한 252칼로리가 1BTU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25,000 BTU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은 인간을 자기 에너지원으로 만들게 한다는 그런 뜻을 조금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 특히 이제 초인공지능과의 어떤 대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인체의 에너지를 원료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특이점입니다. 싱귤러리티 여기서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되어 있는 레이 커즈와이드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현재 그 구글에서 미래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명가입니다. 레이 커즈와이드의 특이점입니다. 싱귤러리티 is near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시간이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한 40년 후를 내다봤어요. 2005년에 나왔으니까 40년 후면 2045년도가 되죠. 2045년도에는 컴퓨팅 파워, 어떤 그 컴퓨터가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만한 인류의 지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익스포넨셜 클래스 오브 컴퓨팅, 아주 그 지수함수적으로, 기하함수도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빠르게 컴퓨팅 파워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허라는 영화가 등장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이 영화 제가 아주 강추를 해드립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랑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게 노벨 가게 되면은 지금 이 풍미를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 인공지능 OS예요. 얘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의 특성이 굉장히 멀티 유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즉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얘가 이제 연인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질투도 하고 그런 어떤 설정의 그런 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던지는 또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인간은 기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이야기를 할 때 기계와 공존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은 로봇, 기계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던져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면 제가 인간과 기계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의 SF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극적이고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과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와 기계 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터미네이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영화가 있죠. 트랜센던스. 이 트랜센던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이제 역시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 시기였고 4차 산업혁명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조니 뎁입니다. 조니 뎁이 과학자인데 인간의 뇌, 나의 어떤 기억 속에, 뇌 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들을 컴퓨터에 이식을 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가능할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꿈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기계에다가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설정을 이제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트랜센던스 조니 뎁이 자기의 어떤 메모리를 기억 올렸던 컴퓨터가 일반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에요. 소위 양자 컴퓨팅인데, 이 양자 컴퓨팅은 최근에 2012년도에 이 두 사람이 양자 컴퓨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럼 양자 컴퓨팅이 뭐냐?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가 0과 1. 이걸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CPU의 성능을 올리는 건데, 얘는 0과 1이 아니라 0과 1이 중첩이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걸 큐빗이라고 합니다. 이 큐빗 컴퓨팅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 큐빗이 이야기를 하려면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의 컴퓨팅이 이 영화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안 보신 분? 한 분? 두 분? 예. 제가 너무 이렇게 스포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인터스텔라도 강추를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던 어떤 과학적인 상상력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대사가 정말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Love is the one thing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서너 시간을 막 헤맸던, 인터넷 뒤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주 먼 외계 행성에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걸 갖다 찾으러 가는데 블랙홀의 세계로 갑니다. 근데 그 블랙홀의 세계에 들어가서 과거에 자기 딸과의 교신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찾아갔을까? 그 찾아갈 수 있는 차원, 그리고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차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기의 딸에 대한 어떤 사람으로서 과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영화였는데,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거는 영화 속에서 놀란 감독이 킵슨이라는 물리학자, 최근에 작년인가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블랙홀 이론의 대가였는데, 이 킵슨 과학자로부터 자문을 구해가지고 블랙홀을 묘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블랙홀의 직경이 태양계 정도 되는 직경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뭘까요? 이건 최근에 이제 실제로 블랙홀을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블랙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얗게 빛이 있고 중간에 시커멓게 왜 이러느냐? 블랙홀은 빛조차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블랙홀의 그림자만 볼 수가 없어요. 블랙홀에 하기 때문에 이 빛들은 사실은 블랙홀에 의해서 휘어진 모습들을 찾은 거예요. 실제 HSC 이제 날씨 좋은 날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전파 망경을 한날 한시에 같이 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찾아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분석해서 했던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이론상의 블랙홀과 너무나도 유사하더라. 저는 이제 저도 좀 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현기증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율이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제는 기계와의 어떤 전쟁 속에서 또 이게 또 재미난 설정입니다. 이제는 외계 생명체하고 인공지능 로봇과의 대결로 SF 영화는 그렇게 또 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와 외계 생명체의 대결. 그것도 자기 나라 행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그래가지고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는 다진다. 지구는 없다. 뭐 이런 어떤 설정의 SF가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지능정보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 시대의 시간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대결, 사람과 기계와의 대결, 로봇과의 대결, 그 다음에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상, 어떤 투쟁의 어떤 차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런 식으로 SF가 확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여기 굵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외에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은 영화가 더 재미가 있다. 단순하게 그냥 싸우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맥락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능. 아까 메리 셸리가 전기에 의해서 생명을 창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고 전기 없이는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4대 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앤디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베트남이에요. 앤디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new electricity. 인공지능이 이제는 새로운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기가 등장을 하고 인류사를 이렇게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이제 AI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제 19세기 말 20세기까지 쭉 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SF. 여기서는 지금 SF와 미래문해력이 되어 있는데 이 SF를 갖다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이언스 픽션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사이언스 픽션을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이미지네이션, 어떤 상상력과 공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추론 능력, 소위 스페큘러티브 픽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SF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스페큘러티브 픽션이다. 어떤 사고 소설 혹은 추론 소설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아왔거나 이해를 하고 있는 SF인데 미래 SF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미치오 카쿠가 있고요. 한 사람은 칼 세이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류사의 SF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SF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고등학생 계신가요? 고등학생. 자, 여기에 일어나가지고 요거 크게 한번 읽어봐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유창한 발음으로 아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번역까지 하셔야죠. 자, 이제 여기에서 미치오 카쿠는 이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제 굉장히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도 되고 하고 있는데, 자, 학생 질문을 할게. 지구는 별인가요? 행성이죠. 플래닛이죠. 그러면 스타는 뭘까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여기 아마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하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게 200개의 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개의 태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0개 그 태양은 habitable Earth like planet, 지구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0개의 태양이 지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게 빌리언은 10억 개인데 해퍼빌리언이니까 5억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의, 이 광대한 우주에 지구와 같은 게 단 하나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이런 어떤 상상력,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looking backwards, 어떤 평행 우주를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평행 우주 속에서 내 아닌 다른 어떤 외계에 있는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거,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우주에 대한 관심은 제가 이제 이분의 코스모스 책과 그 다음에 TV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보다 100만 년 앞선 문명이라는 것에 대체 어느 정도 발달한 문명인지 과연 감이 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100만 년 후를 굳이 100만 년까지를 가지지 않더라도 그냥 10만 년 정도, 10만 년 정도를 그냥 만 년이라고 합시다. 만 년 후에 과학기술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계 인류체가 어떠한 정도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기 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내 손 안에 스마트폰도 이렇게 내 손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상상.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뭔가요?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상상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여기서 이 두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의 테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사실을 벗어난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카프가 속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The Physics of the Impossible. 어떤 한국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원제는 죄송합니다. Physics of the Impossible. 불가능의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과학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스킵을 할게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도전할 마음도 없고, 도전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때 투자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것들은 그런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에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성장했지만 SF가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불가능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에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정답 있는 문제,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만 보냈고,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는 공부를 하기를 안 했어요. 회피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불의 불가능, 2불의 불가능, 3불의 불가능이 있는데, 자, 1불의 불가능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직 않는 거야. 그게 1불의 불가능이고요. 다음 2불의 불가능. 이것이 물리법칙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아직 불투명해. 위배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년 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제2 부류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3부류 불가능은 현재 물리법칙이 위배가 돼. 현재는 물리법칙이 위배가 돼. 하지만 훗날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물리학의 근본을 바꿀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고등학생 지금 현재 과학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연구기관 아시죠? 연구기관이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그거 하나요? 위배되죠. 연구기관이 물리법칙에 위배돼요.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연구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마음이 없죠? 예. 연구기관에 대해서 별로 저렇게 똑똑한 친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 거죠. 왜 불가능하신 것인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 다음에 예지력, 과연 인간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가? 예측할 수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지력 자체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은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빛이 있어서 그 빛에 반사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 눈이
인지를 하고 내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남자다, 여자다,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보다 빠른 빛이 있다면 그걸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는 타큐온이라는 가상의 입자가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지력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인데, 아무튼 저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끝이 아니라 불가능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도전 자체가 상상력을 더 키워낸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미래의 이미지, 사회변화, 미래 SF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하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주제가 SF를 통해서 본 미래문해력이었지만, 부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부제가 뭐였더라요? 청소년 미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도 한 병 와 계시고 그러시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미래 문해력을 더 많이 가져갈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2부에 소개를 이렇게 맨 먼저 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엘비 토플러라는 분인데, 뭐 워낙에 유명하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1970년도에 퓨처쇼크, 미래 쇼크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F는 미래의 나를 위해 읽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SF를 읽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SF를 단순하게 이제 뭐 미래 사회에 일어났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에 대한 아주 열정과 그 다음에 뭐 어른이 되어 부딪히게 될 정치적, 사회, 심리, 윤리적 문제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탐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분도 얘기를 하는 게 뭘까요? 자연과학자이건 사회과학자이건 미래학자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 그래서 이분은 21세기의 illiterate, 그 문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학생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런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 언런, 윌런. 자, 해석까지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해석까지 좀 시간을. 21세기 문맹은 그냥 단순하게 읽고 쓰고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래문해력이잖아요. 미래문해라고 하는 데는 그냥 글을 읽고 쓰는 거 정도라고는 알고 있는데, 엘빈 토플러는 미래문해라고, 21세기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날로 배울 수 없는 거. 언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워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윌런, 다시 배우려고 하는 것. 이런 걸 해야지만이 이제 문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론입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arn, unlearn, relearn. 이거를 해야지 이제 문맹자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왜 미래학을 가리키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미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죠. 미래학의 학문 자체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1970년도에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탐험하고 개척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짐 데이터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 이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고요. 엘빈 토플러와 이제 친구 사이예요. 엘빈 토플러는 원래는 기자였습니다. 기자였는데 이분은 그냥 정치학자였습니다. 정치학자였고, 저는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의 어떤 정치학을 가르쳤는데 일본인들이 자꾸 물어보더래요. 일본의 미래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똑같이 모방을 해야 되고 똑같이 따라해야 되고 그렇게 가져갔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베이터 교수는 그런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미국인데 그럼 미국의 미래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정치학, 원래 이 사람은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다음 박사를 이제 정치학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정리를 한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뛰어난 분들은 법칙을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시키진 않겠습니다. The future cannot be predicted because the future does not exist. predict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predict 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또 과학적인 사실을 그 증거를 가지고서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미래를 묘사할 때 대부분 다 predict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미래는 predict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래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useful idea는 ridiculous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용한 아이디어, 미래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나 뭐 아들이나 동생이나 형님이나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생각들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는 더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에 대한 간단한 일화를 이야기하면 제 아시는 분이 이제 하와이에 있을 때 이분이 연구실 앞에 있었답니다. 누구랑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스님, 두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데이터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약간 돈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약간 돈 사람이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례학자는 좀 달라도 뭐가 좀 다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e shape our tools and thereafter our tools shape us.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캐나다의 언론학자, 미디어학자인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루안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해력에 들어갑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문자가 기능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변하는 사회에서의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네이버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리터러시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이걸 찾아보고 있는데 아주 쌈박한 게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리터러시 종류가 많아요. 문자 리터러시. 그냥 우리가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문자 리터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리터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봤더니 컴퓨터 리터러시가 있고 네트워크 리터러시. 소위 컴맹이라는 거 있죠. 그게 컴퓨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요거는 이제 1997년도에 폴 길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용어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또는 카톡 안 하시는 분도 없죠. 이렇게 그 ICT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미디어를 잘 이용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리터러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 정보 리터러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데이터가 AI의 밥줄이거든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자꾸 강조하는데 그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빅데이터, 이것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역사적으로 이제 문자 시대, 거북이 등껍질을 가지고서 상형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신체 요절, 다란이경, 구텐베르그의 이제 그 인쇄판, 그 다음에 한글 창제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때까지는 사실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대왕님께서는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리트러시에 대한 교육을 이때부터 강조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전화가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리트러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문자 해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 시대, 소위 디지털의 시대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월드 와이드 웹.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분 아시는 분? 학생 이분이 몰라?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도 이제 입자 물리학자인데, 입자 물리학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개념이 등장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정보 리트러시의 등장입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디지털 리트러시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리트러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될까요?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이 끝이 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등장하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트러시라는 것은 각각의 단계마다 등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에 문서 해독 능력이 형편없다고 해요. 2002년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래요. 지금 제가 사실 이거 관련된 제가 뉴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틀면은 별로 되진 않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야기를 좀 바라고요. 자, 이 실질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실질 문해력. 이거는 이제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협력을 해서 1994년도와 98년도 동안 실질 문해력을 가지고 했는데,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장문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질문이에요. 이런 어떤 문해는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봤을 때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OECD 국가에서.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높아.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문해력, 이걸 가지고서 생활에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실질 문해력은 바닥이에요, 바닥.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글쎄요. 저는 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소위 문자 해독력은 뛰어나지만 실전 문해력이 않느냐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정적인 문해력에 치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적인 문해력, 스타틱한, 딱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는. 그리고 맹목적인 외우기, 불가능하면 도전하지 않고, 답이 안 오는 것은 피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맹목적으로 외우는.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물론 토론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이과의 문제예요. 이과죠. 이런 구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보면 이과와 문과를 나눠서 공대를 가려면 이과를 가야 되고, 의대를 가려면 이과를 가야 되고, 국문화를 가려면 문과를 가야 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연과학자도 소개를 해드리고 사회과학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네이션. 문이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석사 때까지 물리학을 했고 박사를 사회과학으로 바꿨습니다. 왜? 미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연과학을 공부한 저의 그 백그라운드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교육관, 여기 혹시 그 교육관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갖다가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정적인 문해력이 있으면 공적인 문해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OECD에서 조사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실질 문해력이라는 것이
동적인 문해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 문해력은 이제 역시 비슷하게 동적인 문해력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래 문해력이 나왔어요. 미래 문해력으로 갈게요.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교육, 과학, 철학 등등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벤치마킹 객상이기도 하고 얘네들을 추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미래 문해력에 대한 개념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21세기를 위한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utures Literacy.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학생만 시켜서 좀 미안한데요. 죄송하지만 앞에 제 계신 선생님 여기 보면은 복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복수일까요? 퓨처를 왜 복수라고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퓨처는 퓨처지 왜 퓨처즈를 이렇게 했을까요? 미래를 단계로 나눠서 단계를 나눴다. 미래 자체가 소리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미래를 쓰고 100년 동안 미래를 쓰니까 그 미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95점. 다양한 미래. 100점. 다양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미래 이미지 기억나시죠? 제가 4가지 모습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4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라는 것들은 복수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퓨처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미래 문해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What is Futures Literac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한테 제가 읽히지는 않겠어요. 시간도 없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미래가 하는 역할을 보다 더 잘 이해해주는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using the future라고 되어 있죠. 미래를 이용해? 뭔 소리야?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잖아요. 여기 혹시 using the future 딱 와닿는 말씀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using the future 딱 와닿나요?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마다 using the future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강좌가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셨잖아요. 열리지 않았지만 이 강좌가 열릴 거다는 걸 알고 오셨잖아요. 그게 using the future예요. 가장 간단한 워런된 사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온다, 우산을 들고 나가죠? using the future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다 합니다. 간단한 미래, 근미래예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심지어 우리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죠. 그것이 교육의 미래가 되었거나 또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정치인들이 뭐 미래다는 무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래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다 레토릭이거든요. 다 구라고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using the future라는 것이 있고, Futures Literacy, 이제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고,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것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충분하면 이 Futures Literacy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접하고, 그렇지 이게 뭔 개념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이후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강의는 100% 성공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미래 문해력에 대한 아까 정적인 문해력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뭐 정보 리터러시 얘기했는데, 그거는 각각의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리터러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보 사회가 그러면 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데이터 시대가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뭐 SNS 리터러시가 SNS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맨날 그 단계에 갔을 때 그때 필요한 해독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이 능력, 저는 이 능력을 미래 문해력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해력은 다양한 미래의 변화를 읽어내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다양한 미래를 생각을 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힘. 미래학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보로스라는 미래학자는 이렇게 그냥 쭉 일방적으로 갔었던 브레이크 퓨처가 있고, 그 외에는 플러서블, 파서블, 프로포스트러스 등등의 미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종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또 다른 어떤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데이터 교수가 얘기했었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맨 왼쪽의 그림이 터미네이터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붕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기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붕괴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로 이렇게 현대화되는 도시, 성장하는 미래죠.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미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한옥마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져야 될 그런 보존에 대한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로봇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미래가 데이터 교수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미래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었던, 정리했던 4가지입니다. 사람들, 인류, 어떤 전 국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이미지로 규격되더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한 100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특집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맨 마지막에 제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속 저를 이렇게 언제 오늘 기다려서 지쳐서, 기다려서 보시다가 그래서 잘렸나 보다 하고 주무셨대요. 그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교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인터뷰했을 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북한이 이제 뭐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될 시나리오가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때 인터뷰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야기가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카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 미국과 그 협력을 맺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건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이때 베트남식 정치 경제 노선에 대한 4가지 미래에 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북한 정치 내에서의 어떤 저항, 쿠데타, 그 다음 중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이 된다는 이야기는 김정은의 레임덕이 이렇게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체제, 일단 독재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당제를 도입을 하고 남북한 교류가 다양화가 되고 아주 인민 자체가 개방이 되게 되는, 그래 보면은 남북 통일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이 단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단계의 미래, 현재 체제가 계속적으로 미국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연방제 통일 같은 것들을 이 단계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통합되는 그런 어떤 지금 동서독일 모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일의 단계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데이터의 4가지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상상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엘 밀러라는 유네스코의 미래 문해력 리더가 있습니다. 비엘 밀러라는 사람이 핀란드에서 이 미래 문해력에 대한 일종의 실험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하는 모습이에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여기 중간에 비엘 밀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퓨처스 리트러시에 대한 인터뷰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스스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이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퓨처스 리트러시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동아시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꼭 이렇게 뭐 우리가 저게 뭐 이렇게 대놓고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먼저 이런 활동을 저는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래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제 교육학에서 미래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21세기 미래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문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인성 자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총 16개의 그 세부 역량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이라는 또 곳에서 또 이제 미래형 21세기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크게 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식, 스킬, 인성. 뭐 인성은 다 어디든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역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랬던 상상력, 어떤 뭐 자연과학자이든 사회과학자이든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을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능력,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그걸 창의력이라고 그러죠.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뭐 창조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창조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창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김종훈 교수가 에디톨로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라는 것은, 창의라고 하는 것은 편집이다.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편집이다. 제가 이제 미래형 인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래 문해력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형 인재를 보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론트맨은 저기 팀을 꾸리는 팀 리더입니다. 이제 프론트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프론트맨의 역량이 결국은 어떤 미래형 인간의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슈퍼밴드를 보면서 그냥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CCR 역량이라고 했죠. CCR 역량에서는 지식, 기술, 인성이라고 아까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요게 이제 미래 문해력, 변화와 예측을 통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역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프론트맨이 팀을 갖다 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현상에게 보컬을 맡겼고, 근데 아까 그 하현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계속 이겨보지 못했어요. 컴피티션을 하는데 늘 이겨보지 못해서 늘 소침해 있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이제 보컬을 맡겼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론트맨은 콘트라베이스였죠. 콘트라베이스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보잉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 거였는데 과감하게 도전을 했어요. 하현상은 계속 실패의 나락에서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노래를 불렀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프론트맨은 머릿속에 다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론트맨의 역량이 뭐 지식, 기술, 인성, 미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협업, 이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아까 김종훈 교수가 얘기했었던 창의형 인간은 편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톨로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를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강점과 저 사람의 단점과 저 사람의 강점을 합쳐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결국 그런 편집력이라는 거죠. 그 편집. 그러면서 개인의 능력치와 장점을 파악해서 자기 어떤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창의적인 그 공연,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집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태도라는 거죠. 하현상은 계속 실패를 했어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맨 마지막에 양손을 활짝 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몸이 떨리는 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야, 저거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로봇은 할 수는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와 내가 일하는 어떤 업무를, 태스크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려고 하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지는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저는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CCR의 역량, 미래문해력, 그 중에서도 협업, 편집, 태도, 이런 것들이 인간이 로봇과는 차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AI는 미래문해력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미래문해력 저 자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AI는 과연 이런 미래문해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만이 인간에게 미래문해력을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어떤 최대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감동이라는 것이 그 미래문해력에서 저는 비로이시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어딘지 아시겠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딘지 아세요? 힌트, 이거 좀 더 대구입니다. 1960년대 대구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저기 시내 대구역 근처라고 해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넘을 것 같은데?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은 맞추실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어디실 것 같습니까? 여기 연못이거든요? 수성못입니다. 여기 수성못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도저히 감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는 저기 다사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사 지역에 안악내가 이제 물을 또 뒤에 이렇게 초가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동대구요.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한진 이렇게 있죠. 여기가 1960년대에 대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 아스라이 옛날 같죠? 이 60년대에 소리 2000년대에 대한 이미지를 이정훈 화백이 그림을 그렸어요. 해양 전지가 이렇게 있고 움직이는 도로가 있고 수학여행을 달고 가고 로봇이 있고 어떤 공부는 집에서 하고 이랬던 미래의 모습을 갖다 그랬었죠. 네, 이게 바로 미래문해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헐벗고 못 살았어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상상력과 의지와 노력이 실천과 결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실행 안 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상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의 후손이 이제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짐 데이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Most likely futures is one of the least likely futures. 미래의 가장 이성직한 그런 미래는 지금 전혀 가능성 없는 그런 어떤 미래들, 그런 것들 중에서 발생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